아버지,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집도, 재산도 다 연금으로 쓰신다면서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내 가슴팍을 후려쳤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혈압약을 먹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아니, 손주 학원비는요? 다들 자기 집 불려가는데 우리만 왜 손해를 봐야 해요? 며느리 순이까지 가세했다. 평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싶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런 결정 안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요? 딸 미영이의 말에는 아예 독이 들어 있었다. 죽은 아내까지 끌어들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말문이 막혀버렸다. 30년 전에 산 이 소파, 아내와 함께 백화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고른 소파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이 집,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인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기를 30년.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회식 자리도 빠지고 술 한 잔도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을. 겨울에는 보일러도 아끼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지 않으며 살았던 이 집을. 자식들이 기댈 줄만 알았던 이 터전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손해라니.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지킨 게 그렇게 큰 죄란 말이냐? 내가 겨우 짜낸 말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있었나? 자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낯선 괴물로 변해 있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여보, 나 없어도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지 마. 안말기였던 아내 영자가 병원 침대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무슨 소리야?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효자, 효녀인데. 그래,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하기가 힘들었다. 당신 혼자 남으면 조심해. 그게 아내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민수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며 같이 살자고까지 했다. 미영이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때는 정말 효자, 효녀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먹는 것이었다. 70이 넘으니 약통이 7개나 되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약 먹었어? 하고 챙겨주던 사람이 없으니 가끔 까먹기도 했다. 혼자 밥을 해먹는 것도 서러웠다. 마트에서 파는 반찬들은 전부 4인분이었다. 김치 한 포기 사면 혼자서 한 달을 먹어야 했다. 그마저도 다 못 먹고 버리기 일쑤였다.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해도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서 혼자서는 주문하기 어려웠다.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제일 외로운 건 저녁 시간이었다.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며 저 정치인 참 못됐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하며 수다를 떨던 시간. 이제는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는 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밥은 잘 드세요? 김치 떨어지면 말씀하시고요. 그래, 알겠다. 5분도 안 되는 통화였다. 정작 보고 싶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명절에만 모이는 가족이 되어버렸다.
혼자 살면서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었다. 국민연금 80만 원. 퇴직금으로 넣어둔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월 3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이 내 한 달 수입의 전부였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까지 치면 20만 원이 날아갔다. 그럼 90만 원이 남았다. 식비로 40만 원. 병원비가 매달 20만 원. 혈압약, 당뇨약은 기본이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도 다녀야 했다. 치과는 아예 엄두도 못 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하니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럼 30만 원이 남는데 이것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방 없어졌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10만 원, 냉장고 고장나면 더 많이 들었다. 적금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것도 다 써야 할 텐데. 그런데 자식들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 민준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민수가 가끔 전화해서 용돈을 달라고 했다. 손자 학원비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얼마나? 50만 원만. 50만 원이 많이 붙을 돈인가? 내 한 달 식비보다 많은 돈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손자가 공부하는데 할아버지가 인색하게 굴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우리 지혜가 피아노 배우고 싶대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손녀 피아노 학원비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몇 달 지나니 적금이 반이나 줄어들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최영감을 만났다. 나와 같은 해에 정년 퇴직한 동기였다. 이봐, 노인네. 요즘 살만한가? 뭘 살만해? 쪼들리고 있지. 자네도 참 답답하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나? 무슨 방법? 주택연금 말이야.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지.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말이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다. 그런 게 있어? 있다마다. 나는 매달 180만 원씩 받고 있다네. 180만 원? 내 국민연금 8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진짜야? 거짓말해서 뭐해? 한번 알아봐. 자네 집이 얼마나 하나? 4억 정도 되지? 응, 그 정도야. 그럼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걸? 나보다 집이 더 비싸니까. 200만 원. 국민연금과 합치면 280만 원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다. 자식들은 뭐라 하던가. 처음엔 난리였지.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좋아해. 내가 용돈 달라고 안 하니까 말이야. 오히려 내가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야. 은행에서도 되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주택연금을 찾아봤다. 요즘 세상은 좋아서 뭐든지 인터넷으로 계산해 볼 수 있었다. 내 나이와 집 시세를 넣어보니 정말로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200만 원. 이 돈이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아내와 자주 가던 그 순댓국 집에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이 집이 내 전 재산인데 정말 괜찮을까? 인터넷을 더 찾아보니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 매달 연금을 받는다.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이 남으면 상속도 가능하다.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면 나라에서 보장해준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아내 영정 사진을 보며 물어보기도 했다. 여보, 이거 해도 될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집이 없어지는데.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지 마.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다음 날 아침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우선 기본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친절한 여직원이 내 나이, 집 주소, 집 구입 시기 등을 물어봤다. 고객님 조건으로는 월 19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만 원. 내가 계산한 것과 거의 비슷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접수하시고 심사 받으시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있었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자식들과 상의해 봐야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고 자식들은 글쎄다. 일단 큰아들 민수부터 만나기로 했다. 아들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주말에 민수가 왔다. 며느리 순이와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주택연금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수와 순이가 눈을 맞췄다. 아버지, 그게 정확히 어떤 건데요?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해 줬다.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나중에 집값이 남으면 상속도 된다고. 그런 제도가 있군요. 민수는 별말이 없었다. 오히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생각이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번 생활비 걱정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때만 해도 순이가 정말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던데. 괜찮다. 아버지 결심했어. 그럼 저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시면 저희는 찬성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신 몸 건강히 오래 사세요. 딸 미영이에게도 전화로 얘기했다. 아빠, 주택연금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아빠 혼자 고생하시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자식들 모두 찬성했다. 그때는 정말 효자, 효녀들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주택연금 첫 입금일.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98만 원.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이렇게 큰 돈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게 언제였던가. 월급쟁이로 30년을 살았지만 2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혈압약을 먹을 때도 절로 웃음이 났다. 여보야,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 영정 사진에 대고 말했다. 점심때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 집 근처 순댓국집. 아내와 자주 오던 그곳이었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혼자 오셨어요? 사장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혼자 왔어. 따님은 안 오셨어요? 바쁘더라고. 순댓국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제는 자주 와도 되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오후에는 백화점에 갔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비싸다고 사지 못했던 과일들을 샀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2만 원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샀다. 한우도 조금 샀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오랜만에 좋은 고기가 먹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내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펑펑 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필요한 건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아파도 참고 지내다가 정말 심할 때만 갔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검사받고 관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는 전화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 민준이 학원비가. 알겠다. 얼마나 보내줄까?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손자 민준이에게 10만 원을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짱! 손녀 지혜에게도 피아노 학원비를 대주었다.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자식들도 좋아했다. 아버지,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저희도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다. 2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미영이가 전화를 했다. 아빠, 그 주택연금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아니야, 아빠 다시 전화할게. 미영이는 하던 말을 멈추고 다시 전화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뭔가.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아버지, 그 주택연금 말인데요. 왜? 혹시 우리 상속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뭔 상속? 이 집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택연금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녀석이 뭘 걱정하는지. 상속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내가 주택연금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너희가 쓰고 싶다는 거네? 아버지,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는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너희 것이 될 줄 알고 있었지? 민수가 대답을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식들이 주택연금에 찬성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쉽게 찬성했었다. 나중에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순이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뭔 얘기? 그 주택연금 말인데요. 또 그 얘기구나. 왜? 너도 상속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순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민준이 때문에 그래요. 민준이?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부모가 집도 사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희가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으시니까. 아, 이것들이 내 집을 팔아서 자기들 집을 사려고 했구나. 너희가 집 살 돈이 없으면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지. 왜 내 집을 노리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집은 뭐고 우리 집은 뭐야?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한 게 아니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다.
내가 죽으면 집을 팔아서 자기들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민준이 대학도 보내고 그런데 주택연금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거였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주택연금에 찬성한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라고요. 거짓말 마. 나중에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순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미영이는 더 직접적이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다른 집들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 위해서 집도 물려주고 손주들 뒷바라지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돼요? 지혜 친구들은 할머니가 피아노도 사주고 학원비도 다 대주는데 그럼 너희가 벌어서 사주면 되잖아. 아빠도 좀 도와주셔야죠.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였다. 내 재산으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미영아, 아빠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니? 뭐려?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댔어? 결혼할 때 예단비 누가 댔어? 그거야. 민수도 마찬가지야. 집 살 때 전세자금 누가 빌려줬어?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간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 결혼할 때 들어간 돈까지 치면 억대였다. 그런데도 모자라다는 거였다. 아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뭐가 달라? 지금은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손주들은 니네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매정하다고? 내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어느 주말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가족회의라면서 민수, 순이, 미영이, 사위, 재호까지 손주들만 빼고 모두 왔다. 아버지, 주택연금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순이가 입을 열었다. 뭘 다시 생각해? 집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언제야? 내가 죽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실 때 지금 필요해서 받고 있는 건데?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 남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집들은 또 다른 집 얘기야? 다른 집은 뭐고 우리 집은 뭐냐?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솔직히 말해요. 엄마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결정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죽은 아내를 또 끌어들이다니. 엄마 얘기는 왜 꺼내? 엄마는 저희한테도 신경 써주셨거든요. 아빠는 이제 완전히 이기적으로 변하셨어요. 이기적?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이기적이야? 네. 손주들 생각도 안 하시고 저희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 생각을 했니? 저희가 언제 아버지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다. 이런 큰 소리를 낸 게 몇 년 만인가.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저희가 뭘 했어? 일주일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잖아. 저희도 바빠서. 바쁘면 부모는 신경 안 써도 돼. 거실이 조용해졌다.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바로 그거야. 너희는 내가 언제 죽을지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고.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 솔직히 인정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를 생각하는 건 아니야. 특히 돈이 걸리면. 아버지, 주택연금 해지하라고? 안 해. 절대 안 해.
민수가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집도 재산도 다 연금으로 쓰신다면서요? 그 순간이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번개처럼 때렸던 건 순이도 거들었다. 아니, 손주 학원비는요? 다들 자기 집 불려가는데 우리만 왜 손해를 봐야 해요? 미영이가 결정타를 날렸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런 결정 안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요? 그때 나는 정말 말문이 막혀버렸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자식들이 기댈 줄만 알았던 터전.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꾸자 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낯선 괴물로 변해 있었다.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지킨 게 그렇게 큰 죄란 말이냐? 내가 겨우 짜낸 말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야, 당신 말이 맞았네.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눈물이 났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봤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회사 다닐 때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도 거의 쓰지 않았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다. 자식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했나? 대학 등록금, 용돈, 결혼 비용까지 내가 먹고 입는 걸 줄여가며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 손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도 할아버지인데 손주들이 안 예쁠 리가 있나? 하지만 손주들을 키우는 건 그 애들 부모 책임 아닌가? 나는 내 노후나 챙기자고 주택연금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추석이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었다.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송편도 빚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추석 당일 아침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사과 하나, 배 하나, 마트에서 사온 전 몇 개가 전부였다. 여보야, 우리 둘이서 차례 지내네. 아내 영정 사진에 절을 올렸다. 자식들이 안 와도 괜찮아.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후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차례는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저희는 처가에서 지냈어요. 처가에서? 우리 집은 안 와? 그래. 바빠서 못 왔구나. 네. 다음에 뵙죠. 짧은 통화였다. 미영이한테도 전화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차례 지냈니? 네, 시댁에서 지냈어요. 시댁에서만 지내고 친정은 안 와? 아, 그래. 바쁘겠다.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다. 혼자 송편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72년을 살면서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줄 알았나? 그 뒤로 자식들과 연락이 뜸해졌다.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만나도 어색했다. 주택연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140에서 90 정도 나오던 게 17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 당뇨 수치도 나빠졌다.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자꾸 인스턴트 음식을 찾게 되었고 운동도 안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울증이 왔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에 통증이 왔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다. 왼쪽 팔까지 저렸다. 심근경색 증상이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혼자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불편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있어야 혼자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심한 심근경색은 아니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원은 해야 했다. 3일째 입원해 있을 때 옆 침대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하셨다. 그분에게는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손주들도 와서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하며 응원했다. 나는 그걸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참 부럽네요. 자식들이 효자시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했다. 효자는 무슨, 이놈들아,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매일 오잖아요. 응급실 간다고 하니까 놀라서 온 거지.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럼 왜 매일 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평소에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뭐가 좋아. 이런 일 있을 때만 와서 뭐해. 평소에 전화 한 통, 안부 한 번 물어보는 게 더 좋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내 자식들은 연락조차 안 했다. 퇴원하는 날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버지 퇴원한다. 네. 언제 입원하셨어요? 3일 전에.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어.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해서 뭐해? 너희 바쁜데. 그래도 이런 일은 알려주셔야죠. 민수가 허겁지겁 병원으로 왔다. 순이도 함께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스트레스성이래.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 무슨 스트레스인지 알 것이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그래, 알겠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지난번 일로 많이 상심하셨죠? 뭔 일? 주택연금 때문에 저희가 드린 말씀들. 아, 그거?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나 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다. 그 뒤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약 제때 드시고 계시죠? 미영이도 가끔 안부를 물었다. 아빠, 밥은 잘 드세요? 제가 반찬 좀 가져다 드릴까요?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다. 미안해서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전히 주택연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아버지, 그 주택연금 말인데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편하시면 저희는 상관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다. 대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주택연금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 아내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여서 좋았다. 할아버지,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자식들은 안 따라왔어요? 바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게 당연했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얘기하니 마음이 편했다. 다들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집 근처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경로당은 할 일 없는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얘기할 수도 있었다. 주택연금 받고 계세요?
좋겠네요. 자식들은 뭐라 하던가요? 우리 집도 주택연금 할까 생각 중인데 자식들이 난리예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조언해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신 나는 나를 사랑하자. 7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하자.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나 자신을 격려하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주택연금 200만 원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자유의 선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뭘? 정말 주택연금 해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인가요? 나쁘지 않아. 다만 이기적일 뿐이야. 저희가 이기적이라고요? 응. 너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어.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아버지는 저희 입장을 생각하셨어요? 30년 동안 생각했어. 이제는 내 입장을 생각할 차례야.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네.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나도 나만의 삶이 있고 나만의 꿈이 있어. 아버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나를 이해하려고는 노력해줘.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 나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 주택연금을 받은 지 1년이 되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대신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자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신적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 여보야, 당신 말이 맞았어.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아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있었나? 비록 혼자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냈다. 집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었다. 자식들은 달랐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소설은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세대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감하신다면, 그 다음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주택연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감사합니다.